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지 말지 솔직히 말하면 몇 달을 고민했어요. 핸드폰 메모장에 썼다 지웠다를 수십 번은 반복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듣고 제가 바보 같다고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운이 지지리도 없다며 답답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이젠 이 이야기를 털어놔도 괜찮을 만큼 제 삶이 나아졌다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때의 악몽 같은 시간은 지금의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걸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어릴 때부터 성격이 차분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편이었어요. 의심하는 것보다 믿는 게 마음 편하기도 하고 굳이 안 좋게 생각할 필요 있나 싶었거든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이었죠. 근데 그게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천천히 쌓은 믿음일수록 무너질 때 충격이 크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배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면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발밑에 단단하게 있던 땅이 갑자기 푹 꺼지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웃긴 건요.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눈 감고 살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길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외동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둘 다 맞벌이셨고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대 보시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유독 많았는데 그게 외롭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했던 것 같아요. 원래 사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우리 집과 다르게 어머니가 맞이해 주시고 간식 챙겨주고 그러는데 그게 서럽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집마다 다른 거지 뭐 하고 넘겼어요. 그만큼 무던한 편이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심심하면 집에 있는 걸로 뭐든 만들었습니다. 종이접기부터 시작해서 뜨개질, 비즈공예, 나중엔 가죽공예까지 손에 뭔가 잡히면 일단 만져보고 뭘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게 버릇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는 색종이로 별 접어서 병에 담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는 하루에 100개씩 접어서 일주일 만에 유리병을 꽉 채운 적도 있어요. 엄마가 퇴근하고 와서 그거 보시고는 너 하루 종일 이것만 했어? 라고 꾸지람하셨는데 전 그게 어찌나 재밌던지요. 중학교 때는 친구들 팔찌 만들어주는 게 낙이었습니다. 싣고 와서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색조합 연구한다고 문방구에서 실을 잔뜩 사 모으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나도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핸드폰 줄이나 핸드폰 고리 같은 거 만들어서 나눠줬고요. 비즈로 글자 새겨 넣는 것도 했는데 친구 이름 넣어주면 다들 좋아했죠. 한 번은 짝사랑하는 남자아이한테 줄 핸드폰 액세서리를 만들어 달라는 애가 있었는데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줬더니 그걸로 고백해서 사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괜히 뿌듯했습니다. 내가 만든 게 누군가한테 의미 있는 물건이 됐다는 게. 그 특기를 살려서 20대 초반에 겁없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가죽으로 만든 소품들을 파는 곳이었는데 카드 지갑이나 키케이스, 필통 같은 것들이요. 처음엔 한 달에 주문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5개 팔면 잘 팔린 거고 어떤 달은 두세 개밖에 안 나가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그냥 취직해라, 그게 안정적이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내 손으로 만든 걸 누군가 돈 주고 산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거든요. 이 돈도 돈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포기가 안 된 거죠. 언젠간 이 노력의 보상이 올 거란 생각으로 꾸준히 만들고 올리고를 반복했어요. SNS에 작업 과정을 올리고 손님 후기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당시 한 유명 블로거가 제 지갑 리뷰를 올린 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갑자기 주문이 밀려들어서 밤새 작업한 날도 있었고요. 그래서 운 좋게 30이 되기 전 저만의 작업실을 따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룸 반지하였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부모님은 제가 대학 안 간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너 이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작업실 어떤 날 처음으로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업실에 오셔서 둘러보시더니 우리 딸 여기서 이런 거 만드는 거야? 대단하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죠? 저도 같이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렸고요. 모든 게 순풍을 따를 거라고 믿었던 그 무렵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친구 수빈이의 생일을 맞이해 열린 작은 모임 자리였어요. 수빈이는 저와 가장 오래된 친구였지만 성격이 저랑은 정반대예요. 화통하고 사교적이고 어디서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애였거든요. 제가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는 스타일이라면 수빈이는 한가운데서 떠드는 스타일이랄까요? 어릴 적부터 무용을 전공해서 몸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걔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때문에 저와는 단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이후로도 계속 연락할 만큼 친하게 지내긴 했었죠. 그날 모임은 수빈이가 내 생일인데 여럿이서 한꺼번에 모이자 다 같이 친해지면 좋잖아 라고 하면서 한 달 전부터 부산스럽게 준비한 자리였어요. 저는 원래 그런 자리 잘 안 가는 편이거든요. 사람 많으면 피곤하기도 하고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수빈이가 전화로 몇 번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야, 제발 나와. 너 맨날 안 나오잖아. 나 그런 자리 별로야. 알잖아. 알아. 근데 이번엔 진짜 나와.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있어. 뭔데 갑자기 소개는? 아, 그냥 와. 설명하면 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죠. 가보니까 아는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어요. 20명 정도 됐나? 술집이 찬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대로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었는데 문득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들고 웃고 그러는데 걔만 혼자 조용히 맥주 마시면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고 분위기가 저처럼 좀 차분해 보였습니다. 아, 저 사람 나랑 비슷한 타입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수빈이가 그 남자를 데리고 저한테 왔습니다. 야, 얘 내 절친이야. 대학 때부터 알던 앤데 너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데려왔어. 뭐야 갑자기. 아이 그냥 소개해 주는 거지. 얘 글 쓰는 애야. 소설가. 소설가? 제가 되물으니까 그 사람이 살짝 어색하게 웃었어요. 손을 내밀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직 소설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글 쓰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말로는 문예지에 등단한 신인 작가라고 했고 글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보통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말을 잘 안 거는 편인데 다행히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죠.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가죽 공예 하신다고 했는데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혼자예요. 디자인부터 재단, 바느질까지 전부. 대단하시네요. 전 손재주가 하나도 없어서 종이 비행기도 못 접어요. 에이, 그건 좀 심하신데? 진짜예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강아지 만드는데 저만 웬 괴물이 나왔거든요. 그 말에 제가 피식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호탕하게 따라 웃더라고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행이다. 저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 걱정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게 정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수더분하면서 진중하고 또 다정한 느낌. 그러고는 제 작업 얘기를 더 물어봤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뭐가 제일 어려운지, 손님들 반응은 어떤지. 귀찮게 물어본다기보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한테 말 걸면서 엄청 긴장했다고. 원래 낯가림 심한 편인데 수빈이가 옆에서 가서 말 걸어. 쟤 정말 좋은 친구거든. 다만 숫기가 좀 없어. 라고 등 떠밀어서 간 거라고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수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어땠어? 걔 괜찮지 않아? 글쎄, 나쁘지 않았어. 차분하고. 맞아. 그래도 걔 원래 말이 별로 없는 앤데 너한텐 말 많이 하던데? 그래? 나 오늘 처음 봤어. 걔가 저렇게 누구한테 말 거는 거. 네가 맘에 들었나 봐. 그 말에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수빈이가 덧붙였습니다. 걔 정말 인간적으로 괜찮은 애야. 내가 대학 다니면서 힘들었을 때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 의리 하나 확실해? 수빈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저도 모르게 믿음이 갔습니다. 수빈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으니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의 절친이라는 말에 경계를 일찍 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모임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졌어요. 처음엔 수빈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가끔 말 섞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1대1로 얘기하게 됐습니다. 주로 그 사람이 먼저 연락했어요. 오늘 뭐 하세요? 작업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가벼운 안부부터 시작해서 점점 대화가 길어졌죠. 결국 연애까지 이어졌고요. 연애는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저도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니까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비싼 선물 주고받고 그런 건 없었지만 대신 같이 동네 산책하고 편의점에서 간식 사 먹고 한강 가서 치킨 시켜 먹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참 좋았어요. 그 사람은 감성적이고 다정했습니다. 사소한 것도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작업하다가 손 베었다고 하면 다음에 만날 때 밴드 한 통 사들고 왔고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날 죽을 사들고 작업실로 찾아왔어요. 아프다면서 왜 나와서 일해? 라고 잔소리하면서요. 한 번은 주문이 밀려서 이틀 밤을 새운 적이 있었거든요. 눈이 충혈되고 손도 떨리는데 그때 연락도 없이 작업실에 나타난 거예요. 손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요.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이랑 비타민 음료 같은 것들이었죠. 거창한 건 아닌데 그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더니 포장하는 거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죽 제품 포장지에 싸고 스티커 붙이고 송장 붙이고 서툴러서 제가 하는 것보다 2배는 느렸는데 그래도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아니, 너 이거 처음이잖아. 일 2배로 키우지 말고 쉬어. 처음. 근데 보면서 배우면 되잖아. 오히려 더 오래 걸려.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돼. 싫어. 나도 돕고 싶어. 그 고집스러운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가 됐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수빈이 말대로 친구가 어려우면 발벗고 나서는 타입이었고 약속은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면 평생 내 편이 되어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2년쯤 됐을 때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결혼 후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고 저는 작업실 출퇴근하고 남편은 집에서 글을 쓰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제가 나가려고 하면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어 줬죠. 다녀와, 오늘도 파이팅! 이라고 하면서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설프게나마 밥을 해놓고 기다리더라고요. 처음엔 반찬이랍시고 계란 프라이 하나 올려놨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자기도 뭔가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집에 보탬이 되고 싶은 거고. 어느 날 작업 삼매경이던 남편이 갑자기 절 보며 뮤즈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땐 뭔 소린가 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뮤즈야. 뭐? 갑자기 뮤즈는 뭔데? 영감을 주는 존재, 뭐 그런 거지. 내가 영감을 줬어? 그냥 여보 보면 뭔가 글감이 떠올라. 남편은 새 소설을 구상 중에 있다고 했어요. 주인공이 저를 닮았는데 제가 그 뮤즈인가 뭔가여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참나. 이 소설 속 주인공은 묵묵히 자기 공방을 지키는 여자야. 화려한 모습은 아니어도 그 투박한 손끝으로 세상을 만드는. 그게 나라고? 네가 가죽 자르고 바느질하는 거 보면 정말 아름답거든. 집중한 눈빛도 그렇고. 조금 쑥스럽긴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을 쓴다고 하니까 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같았거든요. 그쯤 남편은 부쩍 글을 열심히 썼어요. 밤 늦게까지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에 엎어져 자고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마음이 안정이 됐는지 일이 더 잘 풀렸어요. 실제로 그 무렵 쇼핑몰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제 제품 들고 공항에서 찍힌 사진이 기사에 났거든요. 관심이 쏠려서 그런지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일주일치 물량이 하루 만에 들어온 거예요. 덕분에 직원도 뽑았고 작업실도 더 넓은 데로 옮겼습니다. 이전보다 커진 작업실에서 창문으로 햇살 들어오는 걸 보며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남편이 그때 이런 말을 했죠. 여보가 열심히 사니까 나도 힘이 나.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그 말 듣고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문제는 남편의 수입이 점점 불안정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글 쓰는 일이 원래 운을 많이 타고 돈이 잘 안 드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출판사 교정 아르바이트가 먼저 어려워졌어요. 출판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인건비부터 줄이기 시작한 거죠. 그나마 월 기본 생활비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오던 건데 그것도 한 달에 겨우 2~3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남편이 쓴 소설 원고도 몇 군데 투고했는데 전부 거절당했고 공모전도 번번이 탈락이었습니다. 처음엔 다음엔 되겠지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어요. 남편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근데 그 다음 기회라는 게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집안 경제는 제가 책임지게 됐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 남편 보험료와 핸드폰 요금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남편이 입는 옷도 제가 사줬고 신발 닿으면 새로 사주고 노트북 고장나면 수리비 내고 돈 나갈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더 버니까 내가 더 내는 거지 뭐 별거 아니라고요.
미안해. 내가 버는 게 없어서 당신한테 짐만 되네. 괜찮아. 당신 글 쓰잖아. 그것도 일이야. 나중에 분명 대박 터뜨리는 날이 올 테니까 지금 나한테 많이 기대해. 꼭 갚을게. 내 책 나오면. 고마워 여보. 이럴 때마다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말을 믿었어요. 진심으로요. 남편이 글 쓰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고, 미래에 투자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가끔 친정엄마가 전화하면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죠. 아이, 정서방 아직도 글만 써? 다른 일은 안 구해? 엄마, 그것도 일이야. 책 나오면 달라질 거야. 아이, 그래도 네가 가장이 돼서 힘들까 봐 그러지. 괜찮아. 나도 좋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왔더니 남편이 소파에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이, 교정일 그만뒀어. 왜? 갑자기? 아니, 소일거리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고 했잖아. 더 이상 못하겠어. 무슨 일이 있었어? 뭐라 그랬어? 아니, 걔네가 뭐라 한 건 아닌데 그냥 거기 가면 내가 한심해지는 것 같아서. 뭔 소리야? 일하는 건데 뭐가 한심해? 남들은 다 작가로 이름 올리고 책 내고 그러는데 나만 몇 년째 교정이나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2~30만 원 벌려고 일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에게 번아웃이 온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빈정이 상해 보여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나갈 때도 자고 있었고 저녁에 들어와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커튼을 꽉 쳐놓고 어두운 방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 날이 많았습니다. 글을 쓰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노트북은 책상 위에 닫혀 있고 메모장도 그대로고. 샤워를 며칠씩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기름지고 수염이 자라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제가 차려놔도 몇 숟갈 뜯어 말고 말도 별로 안 했습니다. 제가 물어봐야 아니, 그 정도만 대답하고요. 어느 날 밤에 제가 먼저 자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남편이 거실 창가에 혼자 서 있는 걸 봤어요. 불도 안 켜고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옆에 가서 팔 잡았더니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가끔 그냥 사라지고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아니, 그냥 그렇다고. 당신 없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런 도움도 쓸모도 없는 존재. 요즘엔 정말 생각 자체가 안 나. 무생물이 된 것 같기도 해.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등을 토닥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절망을 내가 어디까지 끌어안아줄 수 있을까 고민스러웠죠. 다음 날부터 상담을 알아봤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을 설득해서 같이 갔는데 몇 달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효과가 없다면서요. 약 처방 받은 것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가 안 됐어요. 이 사람을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용돈을 따로 줬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말라고, 쓰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쓰라고요. 가끔은 기분 전환하라고 해외로 혼자 여행도 보내줬어요. 전부 제가 예약하고 돈 냈습니다. 갔다 오면 좀 나아지겠지. 바다도 보고 바람도 쐬고. 고마워. 미안하고.
미안하긴 푹 쉬다 와. 여행 갔다 온 뒤로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당신은 재능 있는 사람이야.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전 그렇게 계속 다독였어요. 어쩌면 저 스스로에게도 다독였던 것 같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린 할 수 있다고. 점점 지쳐갈 때쯤 부부관계에 변화가 온 건 친구 수빈이 덕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다가 수빈이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부부 모임 하나 만들자. 등산이나 캠핑 다니면서 놀면 어때? 갑자기 왜? 요즘 부부끼리 야외 활동하는 게 유행이래. 우리 신랑도 좋다고 하고 너네도 같이 하자. 너희 이어준 게 심지어 나 아니냐. 가면 더 재밌을 거야. 수빈이와는 오랜만에 연락한 거였는데 지금 작은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이 잘 돼서 여유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빈이 남편은 광고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이에요. 캠핑 장비 많이 알아서 텐트가 3개나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남편이 그 제안을 싫어할 줄 알았어요. 요즘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하니까요. 조금 고민하다 집에서 수빈이가 한 부부 동반 얘기를 어렵사리 꺼냈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등산? 오랜만에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안 귀찮아? 집에만 있으니까 더 답답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부부 동반 모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산 등산이었어요. 수빈이 부부, 우리 부부 이렇게 넷이서 아침 일찍 만나서 올라갔는데 남편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스물얼떡이면서도 야, 공기 진짜 좋다 라고 하더라고요. 정상에서 땀 흘리며 웃는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몇 년 만이었을까요? 셀카 찍자고 제 옆에 딱 붙어서 웃는데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하산하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뭐가? 아니 그냥 당신 아니었으면 난 계속 방에만 처박혀 있었을 거야. 이렇게 나와보니 좋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터널 끝이 보이나 싶었어요. 그 후로 부부 모임은 한 달에 2~3번씩 만났습니다. 등산도 가고 캠핑도 가고 가끔은 펜션 빌려서 바비큐 파티도 했어요. 다른 부부가 합류할 때도 있었고 넷이서만 갈 때도 있었고요. 남편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집에서도 예전처럼 먼저 말 걸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주말에 날씨 좋다는데 어디 갈까?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돌아왔습니다. 글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판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안심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수빈이랑 둘이 앉아 얘기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남자들이 텐트 치고 불 피우는 동안 우리는 옆에서 캠핑 의자에 앉아 맥주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거든요. 요즘 좀 괜찮아? 호준이 요즘 많이 나아진 것 같던데. 진짜 다행이야. 이 모임 덕분인 것 같아. 수빈아 고마워. 고맙긴. 나도 이렇게 만나서 좋은데. 사실 작년에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 그때 우리 집 분위기 아니었어. 그렇게나 심했어? 한 번은 호준이가 막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 그러길래 진짜 무서웠다고. 수빈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정도였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때 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힘들면 얘기해야지. 앞으로 같이 이겨내자. 수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도 손도 참 따뜻했어요. 근데 너 진짜 대단하다. 그 힘든 시간 곁에서 함께 버텨준 거잖아. 뭐가 대단해. 부부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 같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 솔직히.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수빈이가 맥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어요. 근데 호준이 나아져서 진짜 다행이다. 분명 좋은 결과 볼 거야. 슬럼프가 좀 긴 것뿐이지. 그런 것 같아.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이렇게 같이 보는 거 우리한테 정말 좋은 영향 같아. 수빈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빈이는 항상 제가 힘들 때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정한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또다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전이랑 다른 방향이었어요.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숨기는 느낌이랄까요? 예전엔 제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나와서 맞아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에 틀어박혀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문 열고 나 왔어 라고 해도 어서 쉬어 라고 말하는 소리만 들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나중에 배 안 고파 라는 말만 하고요. 대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뭐 그냥 그랬어. 뭐 했는데? 글 좀 썼어. 예전엔 글 쓴다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신나서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이젠 그냥 글 썼어 한마디로 끝이에요. 뭔가 물어봐도 대답이 건성이고 눈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또 이상한 건 핸드폰도 예전엔 식탁 위에 그냥 던져놓고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항상 엎어놓거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놓고 자더라고요. 한 번은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게 보였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뭔가 낮은 목소리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길래 제가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황급히 끊더라고요. 누구야? 아, 출판사. 이 시간에? 그 담당자가 밤에만 연락드는 사람이야. 낮에 바빠서. 그 원고 얘기 좀 했어.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넘겼어요. 남편이 다시 글 쓰고 있으니까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의심하는 것보다 믿는 게 편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핸드폰 화면을 얼른 끄고 샤워하러 가면서도 핸드폰은 꼭 들고 가고 한 번은 남편이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무심코 봤는데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 이름이 없고 번호만 뜨더라고요. 그것도 새벽 시간에 온 메시지였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대놓고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괜히 의심해서 힘들게 회복한 관계를 깨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내심 솔직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뭔가 알게 될까봐. 그쯤 수빈이를 만났을 때 고민을 살짝 털어놨습니다. 수빈아, 요즘 호준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해? 뭐가? 아니, 뭔가 숨기는 것 같아. 핸드폰도 맨날 들고 다니고 대화도 잘 안 하려 하고 각방 쓰려고까지 해. 그랬구나. 근데 남자들 결혼한 지 오래되면 다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런가? 우리 신랑도 그래. 가끔 이상하게 굴다가도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결혼 생활 원래 그런가 봐. 참 별거 없어. 수빈이가 푹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나도 요즘 힘들어. 우리 신랑도 맨날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거든.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고 같이 밥 먹는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희 사이 좋아 보였는데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결혼이란 게 원래 다 이런 건가 봐. 연애할 때 그 설렘 다 어디 갔는지 몰라. 그 말에 위로가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게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점점 이 사람이 버겁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요.
근데 그때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남편의 무심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지더라고요. 뭔가 달라졌다는 게. 나중엔 기념일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기념일에 꿈뻑 죽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소한 날까지 다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결혼기념일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라고 했더니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날인데? 까먹었어? 뭐지? 잠깐만. 잠시 생각하더니 당신 생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확신 없는 말투로. 예전엔 며칠 전부터 뭐 먹으러 갈까, 선물 뭐 좋아해 이러면서 챙겼던 사람인데 저는 됐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대화도 현저하게 줄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같이 밥 먹어도 핸드폰만 보고 텔레비전 켜놔도 딴 생각하는 게 티가 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부러 테스트해봤어요. 엉뚱한 말을 섞어서. 오늘 작업실에서 외계인 봤어. 그랬구나. 뭐야, 제대로 듣고 있어? 뭐라고? 그때 확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화를 내면 또 싸우게 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점점 이 사람이 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다정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느낌. 같은 집에 사는데 혼자 사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밤에 나란히 누워 있어도 등 돌리고 자고 아침에 눈 뜨면 이미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 있고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예쁘게 피었기에 단풍 구경을 하러 다 같이 캠핑하기로 했습니다. 수빈이 부부, 우리 부부, 그리고 자주 어울리던 다른 부부 두 쌍까지 총 8명이서요. 오랜만에 남편도 들뜬 모습이었죠. 캠핑장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뭐야 여보, 어서 일어나.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눈은 떴는데 초점이 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수빈이 남편이 달려와서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쳤어요.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과로인가? 빈혈인가? 곧장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을 복도에서 기다렸는데 의사가 절 부르더라고요.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모니터에 뭔가 사진이 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위암 3기입니다. 전이가 시작된 상태예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의사가 뭐라고 더 설명했는데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위암? 3기? 전이?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기만 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여태까지 아파 보이는 증상은 없었는데, 아니, 내가 너무 남편에게 무심했던 건가? 남편과 멀어져서 서먹해져서 몰랐던 건가? 지금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해요. 병실로 올라가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도 이미 들은 것 같았어요.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나 암이래. 미안해. 또 이렇게 짐만 되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 잡고 있는 게 남편 손인지 제 손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냥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울었고요. 그때는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서 지켜야겠다고. 그 전에 있었던 서운함이나 의심 같은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그런 게 다 부질 없어지더군요. 그렇게 치료가 시작되고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가서 밤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자고 다시 아침에 병원 가고 그 생활이 한 달 넘게 이어지니까 체력이 바닥나더라고요. 쇼핑몰도 돌봐야 했는데 직원한테 다 맡기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간병인 쓰자. 뭐? 갑자기? 아니, 네 얼굴을 봐. 완전 초췌해졌어. 이러다 당신이 쓰러져. 수술 후엔 항암도 해야 할 텐데 긴 싸움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 솔직히 놀랐어요. 남편은 원래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몸 아픈 거 남한테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먼저 간병인 얘기를 꺼내다니.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남의 손 빌리는 거 당신 싫어하잖아.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당신은 일도 해야 하잖아. 쇼핑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그렇긴 한데 제발. 당신이 쓰러지면 나 진짜 답 없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지쳐 있었거든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멍하고 운전하다가 졸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사고 나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소개받은 분이었는데 50대 초반 여자분이었어요. 첫인상은 말수가 적고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경력이 15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감정 표현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분과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인수인계 간단히 하고 저녁에 가서 상태 확인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말 섞을 일이 없었달까요? 가끔씩 남편 상태 어떠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그 정도만 주고받았습니다. 전에 듣자하니 남편이 그런 분을 원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가끔 저녁에 병원에 가면 간병인 분이 뭔가 말하려다 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달까요? 측은하다기보다는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러고는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남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밤새 걱정하고 좋아지면 안도하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간병이 계속되던 날이었어요. 그 전에 남편과 있던 불화나 의심되는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때였죠. 종일 일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병원에 간 날이었어요. 지친 몸으로 간신히 걷고 있는데 간병인분이 병실 밖 복도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사모님,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에 무뚝뚝한 분이긴 한데 그날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건넸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그런 구형 카메라요. 처음엔 뭔가 싶었습니다. 저랑 말도 거의 안 섞던 분이 갑자기 뭔가를 보라며 주니까요. 이게 뭔데요? 그냥 보세요. 화면을 켰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찍혀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가 남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 속삭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 누군지는 보이지 않았죠? 다음 사진. 그 여자가 남편 이마에 입술을 대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 남편이 그 여자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전부 제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오후, 제가 작업실에 있을 시간. 손이 떨렸어요. 하마터면 카메라를 놓칠 뻔했죠. 이게 뭐예요? 저 여자요. 거의 매일 와요. 사모님 없을 때만. 처음엔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괜히 말해서 일 커지면 저만 곤란해지니까. 간병인이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거 일에 방해될 만큼 굉장히 피곤해지는 일이거든요. 간병인분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근데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첫 남편한테 똑같이 당해서 이혼했거든요. 당하는 사람 심정을 아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고 가슴이 쿵쿵 뛰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간병인에겐 고맙다고 제가 아는 건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고 돌아왔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 여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요. 남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건드리지 않던 건데 그날은 뭔가에 홀린 것처럼 손이 갔어요.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바꾸지도 않았더라고요. 메일함을 뒤졌습니다. 처음엔 뭘 찾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열어봤죠. 출판사 메일, 광고 메일, 스팸 메일, 그러다가 이상한 폴더를 발견했어요. 이름이 작업 자료로 되어 있는데 열어보니까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주고받은 메일들. 수십 개, 어쩌면 100개도 넘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네 얼굴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 빨리 나아야 해. 나 없으면 어떡해. 그 밑에 답장. 걱정 마, 금방 나을 거야. 그리고 네가 있잖아. 발신자 이름을 봤습니다. 수빈. 수빈이었어요. 제 친구, 남편을 저한테 소개해준 바로 그 수빈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떨리는데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나의 진실된 뮤즈야. 우리는 돌고 돌아 만난 운명이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이 사람이다라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를 먼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뮤즈.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나의 뮤즈라고. 근데 그걸 수빈이한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날짜를 확인했어요. 가장 오래된 메일 시기를 확인해보니 부부 모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만났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메신저를 찾아봤어요. 거기서 둘은 그 끔찍하고 은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고 있었죠. 병만 나으면 이혼할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알아, 기다릴게. 우리 곧 같이 있을 수 있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제가 간병하고 있는 동안에도 남편은 수빈이랑 이런 메일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밤새 걱정하고 병원비 내고 치료비 내고 그러는 동안에 병 나으면 이혼하겠다고.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다치지도 않았어요. 며칠간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작업실도 못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다가 울고 울다가 화나고 화나다가 또 울고 그 반복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남편, 가장 친했던 친구, 둘 다 저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남편 간병하고 있을 때도 병 나으면 이혼하겠다고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했죠. 완전히 기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뭘 했는지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 우울할 때 용돈 주고 여행 보내주고 기분 풀어주려고 부부 모임 참여하고 그 모임에서 수빈이랑 붙어 다녔잖아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손잡아주고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뒤에선 제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 수빈이가 그랬죠. 나도 요즘 힘들어. 결혼생활 원래 다 이래. 그 말이 위로가 됐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기도 힘들어서 불륜했다는 거잖아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저를 조롱한 거였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처참한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입술은 갈라져 있고. 이게 나라고?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내가 울고 있어야 해?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 얼굴 보고 웃으면서 오늘 컨디션 어때?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눈치도 못 채더라고요. 제가 뭘 알고 있는지.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빨리 나아야지. 고마워 진짜. 속으로는 이가 갈렸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며칠 뒤에 수빈이한테 연락했어요. 우리 부부 모임 오랜만에 하자. 우리 신랑 컨디션 좀 나아졌거든. 진짜? 좋지. 다들 보고 싶었어. 다른 부부들도 부르자. 오랜만에 다 같이. 좋아. 내가 연락해 볼게. 수빈이 목소리가 밝았어요. 자기가 나에게 뭘 했는지 알면서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굴 수 있구나. 전화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봐. 라고 속으로 말했죠. 부부 모임 날이 왔습니다. 남편 컨디션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잠깐 외출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나왔어요. 수빈이 부부, 우리 부부, 그리고 자주 어울리던 부부 두 쌍, 총 8명이 캠핑장에 모였습니다.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고기 굽고 술 마셨어요. 그날따라 다들 더 텐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환하게 웃고 떠들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수빈인 평소처럼 밝게 웃으면서 저한테 말 걸었어요. 야, 오늘 호준이 얼굴 정말 좋아 보인다. 다행이다 진짜. 고마워.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이 모임이 호준이한테 활력 쏘인 것 같아.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끌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고기가 다 익고 다들 배부르게 먹고 술도 적당히 돌았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들 멍하니 쳐다봤어요. 저는 곧장 가방에서 출력한 사진들과 프린트한 메일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렸어요. 처음엔 다들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 남편이 먼저 반응했어요. 이게 뭐야? 수빈이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했는지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제자리에서 말을 못하고 굳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잖아. 수빈이 남편이 사진을 들고 소리쳤어요. 병실에서 찍힌 사진, 남편과 수빈이가 손잡고 있는 사진, 이마에 입 맞추는 사진, 그리고 당신은 나의 진짜 뮤즈야. 우리는 돌고 돌아 만난 운명이야. 수빈이와 남편이 각자의 이름으로 나눈 그 미래의 메시지들을 찍어둔 사진이었죠. 남편도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데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리 마음속으로 연습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 남편 정호준과 제 친구 박수빈이에요. 병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없을 때마다 만났다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건 둘이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예요. 부부 동반 모임 시작한 쯤부터 둘이 만났더라고요. 참 재밌죠. 다른 부부들 얼굴에 경악스러움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나직히 욕을 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이 남편이 수빈이한테 돌아섰어요. 이거 진짜야? 말해봐, 진짜냐고? 수빈이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답이었죠. 미쳤어?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수빈이 남편이 탁자를 쳤어요. 술잔이 엎어지고 고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잘못했어? 내 돈으로 생활하는 병원에서 뻔뻔하게 불륜을 저질러 놓고? 그건 병 나으면 이혼한다며.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했지?
좋아,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수빈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설명할게. 이건 그게 아니라. 설명? 뭘 설명해?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네가 뭐라 그랬어? 결혼생활 원래 다 이렇다며. 설렘 같은 거 없고 남편한테 기대할 것도 없다며. 그래서 내 남편이랑 그러고 있었어? 나보고 힘내라고 다 지나간다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병 나으면 이혼한다고? 뮤즈? 운명? 오해야. 우린 그냥 힘들 때 친구끼리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사이라고. 넌 친구끼리 서로 입 맞추고 껴안고 그러니? 수빈이가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요. 수빈이 남편이 소리쳤어요. 당장 일어나서 나가! 지금 당장! 수빈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저를 한번 쳐다봤는데 전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다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미쳤었어. 미쳤었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누가 밤새 간호했는데, 누가 병원비 냈는데, 누가 치료비 냈는데, 그렇게 해주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 당신이 제일 역겨워.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리더라고요. 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짐을 챙겨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이젠 제 바지춤을 잡았습니다. 제발 가지마. 저는 그 손을 떼어냈어요. 나 간다. 이혼 서류 보낼 테니 확인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수빈이 남편과 뭐라고 언쟁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처음으로 시원하게 울었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뭔가 풀린 것 같은 눈물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전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상담하면서 상황을 다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유리하게 끝낼 수 있어요.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인데 사안에 따라 달라요. 불륜 기간이 길고 증거가 명확하니까 상한선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간자한테도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저는 남편과 수빈이 둘 다 상대로 청구하기로 했어요. 사진도 있고 메일도 있고 증거는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궁금했던 다른 점을 물어봤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한테 쓴 돈이 많은데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용돈도 주고 여행비도 보냈고 생활비 거의 다 제가 냈거든요. 그게 대여 형태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해요. 빌려준 거라는 문자나 메시지, 이체 내역 같은 거요. 다행히 저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꼭 갚을게라고 했던 메시지들, 이체 내역들 다 남겨뒀거든요. 그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저장해둔 건데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쪽에서 변명할 게 없으니까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았어요. 수빈이한테도 똑같이 연대 책임으로 받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 남편한테 빌려준 돈 일부를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사업체는 전부 제 명의였고 결혼 후 모은 재산도 거의 다 제가 번 거였거든요. 남편이 기여한 게 없으니까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남편은 염치 없이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 수빈이한테도 했지? 네가 없으면 어떡해라고. 이제 그만해. 끝났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날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법원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바람이 불었는데 시원했습니다.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가죽 자르고 바느질하고 포장하고 그 일상이 저를 살렸어요.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딴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수빈이 부부도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빈이 남편이 가만히 안 있었대요. 당연하죠. 간병인 그분에겐 감사 인사를 따로 드렸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안 받으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받았는데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 나야. 왜? 암이 재발했어. 이번엔 더 심각하대.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당신 없으면 난 진짜 못 살아.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같이 살던 사람인데 아프다고 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럼 살지 말던가. 아니면 당신의 뮤즈한테 부탁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올라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죠. 그러면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거든요. 바람이 차가울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제 손끝은 배신 안 하더라고요. 가죽은 제가 만지는 대로 모양이 잡히고 실은 제가 꿰매는 대로 이어져요. 그게 제 위로예요. 가끔 예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랑 행복했던 시절, 손잡고 걷던 거리, 같이 웃던 순간들.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 잠깐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그래도 후회 안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결혼한 것도, 이혼한 것도 다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